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독도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에서 전략가들은, 전문가들은요, 한국하고도 적대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일본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잘났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굳이 터집 안 잡았다는 거죠. 정말 옹졸하고 진짜 허접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일본 정부가 좀 무리하게 좀 비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총영사관이 일본 총리를 향해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입장 표면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험악하게 말들이 오갔죠. 외교관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볼 때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험악하고, 조금 전에 얘기도 했듯이, 요번에 G20에서도 두 사람이 사실은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인사조차도 안 나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중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험악한데,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처음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볼 때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그건 뭐냐?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국이 만약에 거기서 무력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본이 거기 참여해서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력 행사하겠다. 중국과 전쟁을 치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발칵한 거죠. 당연히 발칵하죠. 왜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은 내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 무력 행사하면은 일본이 참전해가지고 중국과 전쟁을 치르겠다 하니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본 유사는 대만 유사다는 그 발언 자체가 그거는 너무 중국을 무시하는 거고 중국한테 협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발언 자체를 취소하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걸 취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온갖 압박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내에서도요,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렇게 발언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1급 전문가들은. 그걸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명백히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지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럼 지지도가 왜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좀 길게 놓고 보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동안 어떤 관계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일본을 바라볼 때 그 역사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죠. 우리도 일본을 바라볼 때 그걸 빼고서는 바라볼 수가 없지 않아요? 항상 역사 문제는 머릿속에, 내리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좀 참여를 한다든가 좀 반성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뭐 반성하면 우리가 반성했으니까 됐어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 되기 전에 일개 정치가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저런 정치가 다 해서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혐중 발언을 많이 했어요.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은 왜 반성해야 되냐, 반성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야수군 진자는 매년 참배하고 그것도 뭐 거리낌 없이 아주 당당하게.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야수군 진자 참배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정치가라고요. 그랬던 정치가가 총리가 되어서 중국하고 전쟁 치르겠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러면은 그동안 일본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봤을 때 앞을만 봅시다.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 두 분은 자민당 내에서 어떤 이제 정치가냐 하면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면 비둘기파에 속하는 정치가들이에요. 자민당 내에서는 약간의 진보 쪽에 가까워. 우익하고는 좀 다르죠. 이 두 분이 총리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3년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3년을 했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년을 했잖아요. 이 4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서 우익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부글부글하는 게 있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할 소리 다 못하고 한국에도 좀 강하게 못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비둘기파다 보니까 좋게 지내는 게 좋다는 식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에서 외교는 그게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이제 보수라고 보는 이 두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우익들은요 합리적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본이 최고고 일본을 누구한테도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맥락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고 있으면요 일본이 뭘 잘못했어요 해요. 2차 세계대전 때. 아니 아시아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아시아한테. 거의 그런 식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이 우익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우익이라고 그러고, 그 우익 중에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울트라 우익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우익이냐 하면은 나치를 옹호하는 정도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를 밥 먹듯이 얘기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정치가로 총리 되기 전에 그 중국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사람만큼 총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일본은 뭔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 자민당이 총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자민당에서는 지금 자민당이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고 어떤 면에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민당은 기본적으로 우익 정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총리라든가 이시바 시게도 총리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다 보니까 부드러운 얘기하고 부드럽게 우익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민당을 지지하던 우익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자민당이 이 총리 선거하면서 어떻게 구상을 했냐 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를 총리를 앉히면은 우익적인 발언을 하면서 떠나갔던 우익들을 다 지지도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있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으로 간 거죠. 일본 정치가.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일본 정치 속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자민당 내에서 일본 정치가 그렇게 앉히는 것 자체부터 의도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제 강성 발언을 계속 하는 거죠. 하니까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익들의 지지도를 끌어모으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서는 뭐랄까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지금 현재 일본이 90년 초만 해도 사실은 중국의 한 대여섯 배 될 국력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 30년 좀 지나서 중국이 오히려 일본의 4.5배 정도의 국력이. 이게 얼마나 뒤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국력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다카이치 사나이가 과거에 중국은 일본한테 훨씬 더 부드러웠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국력이 커졌다고 일본을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이 두 총리가 유연한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총리다 보니까 이 우익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니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강하게 나오니까 막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현재?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현재 어쨌든 일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나는 봐요. 과연 이게 오래 갈까 싶기도 합니다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반응도 화제였다는데요. 중국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했다 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 보시나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이제 스탠스였나 하면은 나토조차도 나토가 왜 결성됐어요?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미국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러시아 푸틴하고 잘 지내면서 나토를 거의 적대시했어요. 이놈들이 우리를 다 갉아먹었다. 뺏겨먹었다. 동맹국들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세하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는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때요? 지난번에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오하이오주의 그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분들이 316명인가 최고랑 차고 그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할 일을 했다. 그렇게 처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동맹국들을 더 적대국보다 오히려 더 적대국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해온 행동을 보면은 절대 푸틴하고 적대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진핑도 처음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듯 하다가 요즘 하는 거 보면 시진핑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한다. 거의 적대 개념인 것 같이 우리는 인식했는데 초기에는 트럼프 보면서 웬걸?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까 나토보다도 푸틴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은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동안 동맹에 대한 우리 솔직히 미국하고 FTA 맺은 게 있었잖아요. 그 서로 사실 관세 제로였다고요. 그거 완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관세 그렇게 때렸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어떤 미국의 어떤 정치가들,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사실 중일 관계가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일본을 서포트 해주기를 바랬죠.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실질 행동으로나.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났다고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대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당신 국가, 미국하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친구였잖냐, 그 당시에는. 적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성전국가 아니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그때 포츠담 선언이나 아니면 카이로 선언이나 그걸 통해가지고 대만은 중국 땅이 된다는 걸, 그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이 성전국가가 되고 미국이 성전국가가 되고 일본이 패전국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대만은 이미 중국 땅이 된 거예요. 그거 일본은 다 포츠담선은 카이로선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국 문서에 조인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사실 역사적인 지식이 내가 볼 때 일천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마인드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 문제, 근데 외교라든가 역사 문제에는 그렇게 깊이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을 거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느냐, 그 다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대만은 중국 땅으로서 그거는 선이 분명히 그어진 거고 일본도 그걸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설명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전화를 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전화했을까? 대충은 블룸버그 통신의 그 뉴스를 내가 읽어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니까 자극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부드러운 언사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집단 자유권 행사하겠다. 그거는 미국과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지금 부드럽게 왜곡, 뭐랄까, 돌려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다카이치 사나하고 양쪽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웨이트가 가느냐. 내가 볼 때는 시진핑한테 더 웨이트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약간의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동맹국인데 지금 사나이 총리가 그 대만 유사를 일본 유사라고 얘기할 때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일본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를 강조하는 것에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확실하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일본은 지금 현재 자위대로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전략가들이나 자위대 출신 막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수계의 전략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위대로 가지고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물꼬를 트였던 것이 아베 전 총리가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해석 변경하기 전까지는 거의 60, 70년 가까이를 이 헌법 가지고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해 왔어요. 그거는 헌법에는 전력을 둘 수 없고 교정권은 영구히 포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내가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국가가 공격받으면 내가 거기 도와주면서 같이 전쟁 치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자위대의 그 개념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위대라고 명명한 거하고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고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 헌법 가지고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계속 헌법 해석해 왔었어요. 그런 걸 아베 총리가 하루아침에 그걸 안 된다 했던 걸 된다고 해버린 거예요. 헌법 문항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정한 게 존립위기 사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개념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존립위기 사태, 집단 자유권 행사를, 이게 자위대가 집단 행사를 하려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서로 안 맞는 거죠. 자위대는 전수방위인데 집단 자유권은 이게 전수방위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전수방위라는 건 내가 한 방 맞았을 때 맞고 내가 반격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동 같은 데서 아니면 홍대 같은 데서 밤 늦어가지고 만약에 그 술 마시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멱살 잡고 할 때도요, 누가 먼저 선빵 때리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 방 맞고 내가 때리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려 그러잖아요. 이 개념이 그대로 자위대는 내가 한 방 맞았을 때 비로소 행동하는 게 자위대란 말이에요. 근데 집단자유권 행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이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 같으면 헌법에 이거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걸 아베가 위헌이 아니다고 변경을 억지로 한 이유가 뭐냐니까, 미국이 유사시에 작전을 하는데, 일본을 지켜주려고 작전을 하는데 외부하고 전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이 공격을 안 받았다고 해서 미국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무임승차다,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도와주러 오는데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헌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무임승차 아니냐, 왜 우리가 미국이 너를 지켜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다 상방이, 일본은 그 대신 물자 제공해주고 기지 제공해주고 다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한테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무슨 수호신으로 지켜주는 듯이 아무런 보상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앞뒤 안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유국 행사를 무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헌법 개정하려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런데 미국은 계속 그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보수 우익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우익들한테. 그래서 총리를 8년 반씩이나 하고 그랬죠. 그걸 이제 그대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베가 했던 그대로 그 정책이나 그 사상이나 생각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집단적 행사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충이 좀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같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서다 하면서 집단적 행사 가능하고 존립위기 사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이제 또 얘기가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하고 자유제가 아닌 군대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헌법을 개정해야 돼? 중국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존재해야지 뭐 현상 변경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익들이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중국 위협론을 조금 이렇게 군부를 짚어가지고 야, 이러니까 우리가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목적과 의도를 갖고 중국한테 강하게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봐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경제 규모도 크고 세계 10위권에 하는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나라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국제정치학적인 개념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제3의 국가하고는 잘 지내는 걸 바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제3의 국가가 적국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대 편으로 가지 않고 내 편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차에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지난번에 블랙 이글스 뭐 독도 상공을 나눴다 해서 급여해주기로 했던 급여를 안 해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독도를 이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그 전시관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케시마 자기들 영토로 하면서 역사적으로 뭐 국제법적으로 뭐 자기들 영토라는 그 논리를 쭉 그런 것들을 많이 전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걸 확장 전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중국 기자가 중국 외무성 대변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에 관한, 일본은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그 전시관을 확장시켜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긴 해요. 중일관이 지금 이 험악한 이 상황 속에서. 그건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기획한 질문 아닐까, 의도한 질문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이 뭐냐 하니까, 최근에 일본의 악성 발언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악성 발언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일본이 역사 반성을 하고 그런 악성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결국 악성 발언이라는 것은 다케시마를 자기 영토라고 하는 것을 악성 발언이라고 한 것은 뭐냐? 독도는 한국 땅이다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보는 거지, 해석을. 이제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당연히 이제 한국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제 확대시켜서 일본과 한국 거리를 멀게 하고, 중국과는 관계를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트릭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장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없겠죠.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다만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도 동맹관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동맹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가 그렇게 험악하게 가더라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우리는 조용히 있으면 돼요. 사실 우리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한국한테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보복 행위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일본이 어땠었나요? 일본은 아무런 우리 편을 들어준다든가 중국 편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제3자로서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이득 같은 것들을 더 챙기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 돼요. 그게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다만 한미일 공조라는 틀이 그동안 늘 얘기도 되어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관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일본이 지금 저렇게 험악해지는데 미국이 관여를 안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국조차도 관여 안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입 딱 다물고 그냥 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조차도 그게 관여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더 뭔가 친밀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본을 도와준다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군사 협력 관계를 그동안 해오고 그런 부분은 있죠. 정보 공유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아니 독도 그게 우리 블랙 이글스가 날았다고 그 기름도 안 넣어주기로 했는 거 그리고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제 스타트한 건데 그걸 냉정하게 기름 안 넣어주겠다. 전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국제 에어쇼에 가는 거니까 그 평화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해주겠다 그러는 일본한테 우리가 뭘 도와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안보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만 안 하고 잘 견디면은 그건 없다고 나는 봅니다. 다만 내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한테 조건이 달라지겠죠. 최근 블랙 이글스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블랙 이글스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UAE에서 에어쇼 하는데 참가하게 돼 있어요.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그거는 한국이 그동안 블랙 이글스 에어쇼는 세계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는 대만에서 중간 급여를 받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블랙 이글스는 공중 급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지역에서 이제 급여를 받고 다시 또 이제 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대만에서 기름을 급여받기도 하고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군사 협력을 한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차원에서 이번에는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공중 급여를 받는다. 그게 일본 자위대에서도 이제 같이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블랙 이글스가 가기 전에 아마 독도 상공에서 독도를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에어쇼 하는 훈련 연습 이런 것도 겸해가지고 한번 태극기 문양을 한번 그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트집을 잡아서 급여해주기로 했던 걸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독도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에서 전문가들은요. 이게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이 험악해지기 전에 결정 내린 거긴 하지만 이번에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험악해지면서 이 독도 문제는 되도록이면 일본이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과 이렇게 험악한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하고도 적대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군사 협력하기로 해놓고 근데 군사 협력하기로 했던 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니까 한국은 또 가만히 있나요? 한국도 자위대가 무슨 뭐 음악회 한국 군악대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그 기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참여 안 해. 캔슬해버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서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 이글스 이 문제는 일본에서 뭔가 좀 오버했다. 전략적으로는 패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대응을 했어요. 이제 블랙 이글스는 공중 급유가 없기 때문에 대만이나 아니면 일본에 그렇게 중간에 급유를 해야 되는데, 급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KF-21 있잖아요. 우리 KF-21이 지금 뭐 활동을 이제 충분히 이제 에어쇼도 할 그게 되니까 내년부터인가? 원래는 2027년부터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내년을 바로 당겨가지고 앞으로는 이 KF-21이 에어쇼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건 중간 급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특히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 앞으로 너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그렇게 한국 정부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정말 옹졸하고 진짜 허접한 전략이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볼 때. 전략가들이 바라볼 때서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요. 물론 뭐 독도는 다케시마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거 블랙 이글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주 잘못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간단하게 대답하면은요. 영토 문제는 그렇게 국가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함부로 문을 알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과거에는 일본이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너무나 잘 나갔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제2세계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주변에 뭐 한국이나 중국을 볼 때 형편없었고,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에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별로 안 썼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먹고 살기 뭐 풍족하고, 일본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잘났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굳이 터집 안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국력으로 4배 반이고, 한국도 옛날에는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2분의 1 정도, 거의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의 국력이 신장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오히려 침체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여러 가지로 그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뒤틀린 부분이 있어요. 꼬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카드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카드라고 나는 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해왔고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일본은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국제법적으로 뭐 역사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뭐 그런 이제 국제 선전 활동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서 같은데 이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뭐 그런 계속 기재를 하고, 그게 매년 기재됐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누락된 적도 좀 있었어요. 그걸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그게 많이 누락됐었는데 요즘은 매년 꼬박꼬박 그걸 기재합니다. 다케시마는 뭐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다.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것도 하고, 외교 청서에도 그런 걸 꼭 기재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행사를 계속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계속 제소를 하려고 거기에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봐서 별로 일본에 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왔었는데 방위성 장관이었던 분이 있어요. 일본이 학자였다가 방위성 장관 된 분이라, 이제 학자일 때 내하고 잘 알던 사이라서 이제 장관 그만두시고 내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그래도 친분이 있고 하니까 쉽게 이제 인터뷰 응해 주셨고, 그 인터뷰 내내 하는 얘기가 사실은 독도 다케시마는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 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보면은,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현재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지금 뭐 한국은 70년 가까이 지금 뭐 완전히 거기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도 주민도 한 사람 거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객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실제로 한국이 누가 봐도 이건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그 주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어깨 평가한 거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가면은 한국이 뭐 내가 볼 때는 뭐 확실히 이길 텐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서 차라리 깨끗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일 관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가지고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쌓아 놓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독도 문제로 와라라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까지 역사 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 입장도 그래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군사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이게 항상 껄끄럽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 자기가 봐도 이거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국제사법재판소 한국 정부 응해가지고, 일본 정부는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 응해서 이걸 깔끔하게 한국이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국 땅이라고 딱 결론 나잖아. 그러면 일본에서는 우익들이 지금 뭐 와와 그러지만 저 사람들 한 일주일 동안 막 피켓 들고 난리 펴겠지만 일주일 후에 지나면 조용해질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나는 진심에서 나온 얘기라고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양식 있는 사람은 다케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지 일본한테 국익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정치가들은 그걸 자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전선동 활용하는 카드로서는 용인할지 몰라도 그게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도 여러 영토 갈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주변국들과 맞닥뜨리고 있는 영토 분쟁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러시아하고는 이제 쿠릴요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북방 4개 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이 큰 섬과 그보다 조금 적은 섬하고 아주 좀 적은 섬, 그 다음에 막 조그만 섬들이 흩어져 있는 군도 같은 이렇게 4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섬, 옛날에 그 큰 섬에서, 가장 컸던 섬에서 일본인이 한 2만 6천 명 가까이 살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소련군이 거기 점령하면서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본 정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이, 사실은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도 맺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다음에 8월 말점, 9월 초점에 걸쳐가지고 그 점령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고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소련이 무산 점령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괘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휴전 협정이 맺어진 거는 9월 3일입니다. 미주리 하면서 그 조인한 게. 그럼 9월 3일까지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만주 지역에서는 소련군하고 만주군하고 전투가 벌어졌었어요. 9월 3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소련하고 일본은 사실은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왕이 뭐 무조건 패전 선언한 거 상관없이. 그래서 소련군이 그때 점령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쟁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점령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홋카이도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실은 독도나 홋카이도나 그 북방 4개 영토나 일본 정부가 좀 무리하게 좀 비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렇고. 근데 그 땅 넓이가 오키나와
거의 그 다 합하면 오키나와에 3, 4배 될 거예요. 그 정도 넓은 땅, 거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 총리가 푸친 대통령하고 28번을 만나면서 협상을 했어요. 그때 뭐 아베 총리는 이제 곧 반환받는다, 뭐 푸친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막 잘 해주고 하니까 푸친 대통령이 이제 땅 돌려줄 거다, 뭐 거의 그런 어떤 희망을 심어줬어요, 일본 국민한테. 그런데 28번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만남 가졌는데 막상 끝날 때쯤 더 이상 안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북방 영토 반환받기가 힘들어져 버렸다. 여러 가지로.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북방 영토도 그렇고. 저 센카쿠 제도는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또 어디나 대만 가까이에 그게 섬이 한 5개, 6개 정도 널려 있는데 그게 이제 센카쿠 제도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랴오이다오라고 그래요. 그 넓이가 독도의 한 50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많고요.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어요. 이라크 석유 정도 매장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얘기 많이 해오던 건데 최근에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독도는 지금 한국의 경찰들이 가서 지키고 있잖아요. 주민들 살고 있고 여행객도 다니고. 근데 센카쿠 제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일본이 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그전에는 일본 수지선이 계속 돌고 거기에 뭔가 해양 여러 가지 생태계 뭐 조사 같은 거 하고 그걸 이제 보고서로서 발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내 땅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요. 오키나와 반환할 때 미국이 일본한테 72년인가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에 일본한테 반환을 했어요. 센카쿠 제도를. 그런데 그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땅에 누구의 그 소지인지 그거는 양 당사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센카쿠 제도가 누구 땅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미국이 반환을 하면서도. 다만 시정권만 반환을 했어요. 시정권. 시정권이 뭐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여튼 다스리거나 거기서 활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 시정권만을 반환한 거지 이 땅이 누구 땅인지는 미국이 안 밝혔어요. 그거는 중국과 일본이 알아서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일본이 순시선이 도는 것 정도 가지고 우리 땅이라 그러니까 중국 순시선이 같이 돌고 있어요. 순시선이 돌아서 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순시선 돌겠다. 그럼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같이 순시선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뭐 독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심각하죠. 자, 거기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지금 이렇게 험악하게 가면 제일 먼저 그 총성이 울릴 장소가 나올 센카쿠 제도라고 봐요. 그 이 정도로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하고도 북방 영토라고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하고는 센카쿠 제도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이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넓은 대국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또 한국하고도 또 영토 분쟁을 벌이겠다. 이거는 일본이 대륙에 있는 세 나라하고 동시에 적으로 돌리면서 자기 영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한국하고는 잘 지내는 게 독도 문제는 제발 수위를 좀 낮추면서 뭐 주장하는 건 좋은데 괜히 이걸 기름 주기랬던 거 안 주는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하지 말고 그거는 주장하는 걸 계속 주장해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들은 그대로 다 협력하는 이 투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발표되자 일본에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 국민, 언론, 정부 세 축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떨떠름하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일본은 항상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 공조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 보스로 생각했죠. 보스가 미국이고 뭐 한국은 뭐 꼬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뭐 과거에는 사실 군사력으로 봐도 압도적이었고 한국보다 미국하고 비교할 것은 없지만 근데 그 정도다 보니까 일본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뭐 일본이 국력도 세가고 엔저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국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경제력도 아까도 되게 했습니다만 뭐 과거에는 뭐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뭐 2분의 1까지 따라가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뒤틀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군사력조차도 최근에는 한국이 그 무기들을 얼마나 수출 많이 합니까? 일본은 수출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레이더 하나 수출한 게 다예요. 뭐 최근에는 뭐 또 구축함을 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수출한 것만 보면은 레이더 하나 수출한 게 다예요. 근데 한국은 뭐 K2, K9, 뭐 F-50,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무기들을 수출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뭐랄까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쟁 심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이 적수가 못 됐는데 지금은 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핵 잠수함까지도 원자력 잠수함 이것까지도 한국이 갖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재래식 이제 지금 디젤 잠수함이 지금 현재 재래식 잠수함이잖아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아주 간략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디젤 잠수함은 오래 잠수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뭔가 물체를 쫓기 위해서 최고의 스피드를 내게 되면요. 1시간밖에 못 달린대요. 그러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디젤 가지고 이걸 이제 에너지를 전기를 충전하려면은 거기에 산소가 많이 이제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젤을 거기 연료를 연소시켜야 되잖아요. 거기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 기관을 이용해서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축적된 전기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 축적된 전기가 최고의 스피드로 달리면 1시간만 달려도 거의 축전이 방전이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1시간 전속력으로 달리고는 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이제 어딘지 위치 추적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적에게 노출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 어떠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바닷속에 있을 수 있어요. 속력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상관없이 그만큼 원자력은 에너지가 이거 원자력은 그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핵 분열이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하기 위해서 부상할 이유도 없고 또 속도도 디젤 엔진보다는 한 3-4배 더 빠르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자, 그러니까 일본은 이 디젤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한 4척 갖게 이제 갖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4척 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뭐 동해 하나, 뭐 서해 하나, 그 다음에 한 대 정도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해 종횡무진으로 휘젓고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혹시 발견했다 하더라도 따라가려고 막 이제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스피드를 한 4배 정도 해가지고 달아나 버리면 어떻게 쫓아옵니까? 못 쫓아오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악몽이지 않겠어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해 전체를 막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한국은 오히려 전부 다 일본의 전함들이나 그 이지삼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찝찝한 거죠. 찝찝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방금 설명한 게 뭐 그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투를 치른다. 그러면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 그게 거기서 바로 쏘아올 수 있는 미사일도 우리가 탑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 압도적인 그 전력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있는지도 모르는 데서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방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날아오면 거리도 있고, 또 지점에서 쏘면은 그게 인공위성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순간적으로 바로 옆에서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압도적인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협으로 느껴지겠죠. 물론 이제 한국, 일본이 뭐 적대국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국도 미국을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고, 일본도 미국을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고, 그 뭐 한일 간의 동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미일 공조라든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미국은 어쨌든 미국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서로 협력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뭐 당장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가서 군사력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죠. 그거는 자존심 문제라고 보는 거지, 현실적으로 뭐 한국이 일본을 쳐들어온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자존심 문제에서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 전 넓은 세계에서 6번째 넓은 해역을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전혀 감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 아주 찝찝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최근 일본이 군사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사실상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려는 일본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생각도 있고 미국의 생각도 있고, 이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토도 방위비 5%가 올리라. 그동안 미국은 방위비 감당하느라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국력을 소진했는데, 이 동맹국들이 미국을 100개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위를 전부 미국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방위비 조금 쓰면서 다 경제 개발에 그 돈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는 계속 한국에도 방위비 올려라, 일본에도 방위비 올려라, 나토에도 방위비 올려라,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를 2%를 올리라고 그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2% 올리겠다고 그때 확답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또 3.5%까지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나토는 5% 올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미국한테. 나토 5% 올리겠다 약속했는데 일본은 3.5% 올리겠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또 하나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위대 능력 가지고는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의 엄청난, 일본이 가장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과거에는, 자,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일본은 국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 세계 GDP의 18%를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중국은 일본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국력이, 경제력이. 그때 중국이 국방비를 사용한다 한들 일본의 1%밖에 안 되는 그 돈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지금은 일본은 국력이 18% 차지했던 게 지금 4% 채 안 된다 그래요. 18%에서 1%의 금액하고, 지금 4%밖에 안 되는 지금 상태에서 1%하고, 완전히 그 규모가 다르겠죠.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금액 자체가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2배, 3배 정도 늘려도 사실은 과거에 1% 정도 될 거라고 나는 봐요. 총액으로 보면.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어떠냐면,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성장했어요. 국력이. 40배. 그럼 국방비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한 100배는 늘었을 겁니다. 과거에. 80년대 초, 90년대 초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중국이 아예 이 적의 개념이 아예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자위대 뭐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미국에서 다 수입해오고, 미국 장비들 뭐 비행기도 대부분 전투기도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그러니까 초1급 전투기들이잖아요. 배도 그렇고. 그때 중국의 그 배하고 이런 거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국력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지금 10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비하면 내가 볼 때는 중국은 100배 정도 늘었고, 오히려 일본은 3.5배 올려야 겨우 그때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객관적인 수치라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지금 1%까지 되겠어요? 3.5% 올려도 시원찮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상당히 이제 조급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익들 입장에서는 방위비 올리는 건 당연하고, 중국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니까 방위비 올리는 건 당연하고, 자위대 가지고는 도저히 성탄이 없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 군대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일본의 우익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이 전적으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미국의 지원을 얻어 일본판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거나 군비 증강의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보다는 한참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정한다 하더라도. 왜냐? 한국은 사실은 이미 조선업은 세계 거의 넘버원급이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정밀하고 수준 높은 배는 한국이 최고로 잘 만든다고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의 그 설계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틀 깊은 이런 것들은 개념 같은 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료만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은 이미 급부집은 다 된 상태에서 핵심만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점만 찍으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된다고 보면 그게 몇 년 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업도 우리보다 훨씬 뒤처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또 핵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한국은 사실 지금 핵무장 원한다. 여론조사하면 70% 가까이 되거나 넘거나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물으면요, 10%, 20% 안 넘을 겁니다. 그건 뭐냐? 과거에 핵무기의 위협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평화헌법 하에서 이 핵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한정했어요. 군사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법이 정해졌어요. 이걸 개정해야 그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은 뭐 그런 제약 같은 건 뭐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평화적 이용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수정하면 개정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의지를 갖고 출발하니까 법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혹시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 것이 우리보다는 한참 뒤처지거나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정부나 여론에서는 한국이 가졌는데 주변에 중국도 있죠. 북한도 있죠. 러시아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 근데 일본만 없다. 이 논리가 이제 좀 먹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핵에 대해서는 남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현재 이런 배경에서 일본, 중국 간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나는
총성이 울린다고 본다면 센카쿠 제도 정도에서 랴오이다오 그거는 일본에서 한참 멀어요. 아마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만하고는 한 100에서 200km 정도. 그 요나구니 섬 같은 경우는 나도 거기 가봤었는데 요나구니 섬은 바로 옆에 그 보여요. 예, 대만이 바로 옆에 보입니다. 날씨 맑을 때는 진짜 이렇게 크게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센카쿠 제도는 중국에 되게 가깝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구니 섬에 이번에 요나구니 섬은 센카쿠 제도하고 좀 가까워요. 그 요나구니 섬에 비행기가 그 활주로가 있어요. 나도 비행기 타고 거기 갔었는데 그 활주로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도. 근데 거기 한 1000명, 1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나? 그 요나구니 섬에 이번에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일본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을 배치했다고요.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코앞에다 미사일을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진짜 하자는 거냐?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중국은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당연히 일본은 이게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센카쿠 제도에서 스팟이 일어나서 총성이 오가고 아주 상황이 안 좋을 경우 거기가 제일 시험하기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토로 들어가면 큰 이제 전쟁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번 정말 험악하면 그럴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이 전투 벌어질 가능성은 나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미국이 참전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일본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대만 사태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서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참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본은 개입할 수가 없을 거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요.